봄바람이 불어오던 중국 산시성 자양현. 2012년 3월 26일 월요일. 한참 일을 하고 있던 정 씨는 이상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문자를 바라보며 아이, 또 뭐야? 당신 딸이 덤프트럭에 치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아이, 뭐야? 이거 바빠 죽겠는데. 보이스피싱이 우리 집에 딸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당시 정씨 딸 니랑닝은 1992년생으로 20살이었기 때문에 한참 시안에 있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였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문자를 보자 보이스피싱범이 돈을 뜯어내려는 수법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거 세상이 흉흉하다 했더니 나한테도 이런 문자가 다 날라오네. 그런데 문자를 확인하던 정 씨는 발신자 번호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걸려온 전화번호가 바로 딸의 전화번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딸의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를 보냈다는 말인데, 이렇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의 문자는 아닐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에는 자신이 딸이 다니는 대학에 근무하는 천 교수라는 사람이라며 이름을 적어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 랑링에게 무슨 일이 있냐며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그러자 문자를 보낸 사람은 곧바로 답장을 보내왔는데, 긴박하게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딸을 살리고 싶다면 수술비로 6만 위안, 1,100만 원을 가지고 옌타이 병원으로 오세요. 너무 놀란 정 씨는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신호음이 가자마자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정 씨는 그의 말대로 딸이 응급실에 있다는 병원으로 전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기요. 저 혹시 나랑잉이라고 20대 초반 여대생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나 한번 봐주실래요? 네. 그런 환자는 저희 병원에 없으신데요. 정 씨는 딸에게 전화를 해도 전원이 꺼져 있고 천 교수라는 사람은 대학에 근무하지도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딸의 친구들에게 나랑링의 행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조차 이틀 전부터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며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기숙사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전화통화도 되지 않아 걱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시안으로 달려가 경찰서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그녀를 찾아보기 위해 인근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조사해 보았으나 어느 곳에도 그녀가 입원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주의 대인관계는 어땠나요? 아니, 그냥 조용한 성격이었고요. 나서서 일을 주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누가 뭐 하자 그러면 그냥 따라 나서는 스타일? 그럼 누구하고 원한 살만한 그런 행동은 하고 다니지 않았겠군요. 그럼요. 랑잉이 성격이 워낙 좋아서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를 마친 왕 영사가 돌아가려던 그때 한 남학생이 따라 나오며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왕 영사는 깜짝 놀라며 네, 무슨... 그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월 24일 토요일 저녁이었을 거예요. 5시쯤 전화를 하니까 선배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랑잉 씨하고 무슨 관계라도... 네, 제가 랑잉이 남자친구입니다. 제가
랑잉하고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오후 5시였고요. 그 뒤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한 10시쯤 전화를 걸어봤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그럼 랑잉 씨만 연락이 안 된 겁니까? 네.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그 시간 전에 들어왔더라고요. 수사가 한창이던 3월 27일 아침, 정 씨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당신 딸을 우리가 데리고 있으니 현금 8만 위안을 가지고 종로탑으로 나오세요. 정 씨는 당시 딸이 회식을 마치고 친구들은 모두 기숙사로 돌아갔는데 혼자만 다른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혹시 문자 내용대로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한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경찰에 문자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분명 그날 저녁 같이 식사했던 친구들 중에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날의 알리바이를 조사하기 위해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러 가셨다는 분이 총 7분이시잖아요? 네. 그럼 10시까지 뭐하고 있다가 들어가신 겁니까?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학교 앞 유흥가 있는 가맥집에서 술 한잔을 한 다음 마작방에 들어가서 마작 한 판 하고 학교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각자 흩어졌죠. 그럼 랑잉 씨는 혼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9시 50분인가 10시 10분인가 순직레이가 랑잉이 데려다 준다고 같이 갔는데요. 그럼 순직레이가 랑잉 씨 남자친구란 말인가요? 아니요. 그건 모르겠고요. 맨날 랑잉이 좋다고 따라다니던 선배예요. 경찰은 친구의 진술을 바탕으로 순직레이를 찾아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친구들이 그러던데 랑잉 씨를 마지막으로 데려다 주신 분이 레이 씨라고 하던데 혹시 그날 밤 일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날이요? 랑잉이 술 마시고 걷기 힘들다고 해서요. 기숙사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돌아갔는데요. 근데 왜 무슨 일 있나요? 랑잉 씨가 실종되셨습니다. 뭐라고요? 경찰은 인근 CCTV를 조사한 결과 그녀가 그날 밤 기숙사에 곧바로 들어가지 않고 학교 인근 자취생들이 묵고 있는 친구 자취방으로 간 영상을 확보했는데 이는 레이가 진술했던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를 연행해 왜 거짓을 진술했고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았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레이의 숙소로 들어가자 한참 긴장한 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잠깐 내부 수색을 좀 하겠습니다. 수사에 협조 부탁합니다. 잠시 후 기숙사를 뒤지던 경찰은 그의 가방 속에서 랑잉의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을 찾아냈고 그녀의 신용카드와 신분증, 교통카드 등을 발견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본 경찰은 자신이 교수라며 보낸 메시지를 발견했고 협박한 문자도 확보했습니다. 시안대학교에 재학 중인 성직레이는 학교 주변의 자취촌인 카오디엔의 자취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4일 오후 9시 50분 마작방에서 나와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쪽으로 걸어가던 레이는 저기 랑잉 혹시 시간 되면 우리 자취방에 가서 물건 올리는 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네,
그래요. 그날 저녁 레이의 부탁에 랑잉은 그를 따라갔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그녀를 살해한 뒤 토마글레 시체를 침대 아래 숨겨두었습니다. 다음 날 밤 레이는 토막낸 시신을 여인용 가방에 담아 고속도로 다리 아래 숲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레이는 산동성 옌타이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입학 전부터 학비가 없어 힘들게 대학에 진학했는데 학교에 다니면서도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는 1200위안, 약 20만 원을 벌 수 있었으나 그 돈으로는 대학 생활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에게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아이, 그렇다니까 엄마.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벌어서 학비도 내고 용돈도 쓰고 갈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번 기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다고 공부는 때려치우는 거니? 아이, 참 진짜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자주 가는 당구장이 하나 있는데 마침 사장이 임대로 내놓는다고 하니까 당구 좋아하는 친구들 오라고 하면 금방 장사가 잘 될 거라고. 레이는 부모님에게 부탁해 2만 위안을 빌려 조그만 당구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학비를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돌아와 저녁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픈하고 얼마 후 당구장에 아름다운 여학생이 들어왔는데 그녀는 바로 니닝잉이었습니다. 링잉은 유난히 친절하게 대해주고 당구도 잘 알려주는 레이와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오빠 동생으로 부르며 주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링잉이 왔어? 이쪽 다리에서 쳐. 이거 깨끗이 닦아놨으니까 이쪽에서 쳐. 매번 감사해요. 그 당구 끝나고 오빠랑 밥이나 먹으러 갈래? 그날 이후 레이는 당구장을 자주 찾아오는 그녀에게 호감이 생겨 썸 타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고 그녀는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돈 많은 학교 선배가 자신에게 먹을 것도 잘 사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자 레이와 만남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는 다른 학생들처럼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학생이 아니라 직접 돈을 벌어 사용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랑잉에게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돈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과 후배들과 식사를 마친 어느 날 아이, 그러지 말고 돈 좀 빌려줘봐. 기숙사 가서 빌려줄게. 야, 나도 돈 없어. 야, 씨, 그러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내가 오늘 다 쏠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마. 알았지? 한번 달려보자. 가자. 와, 오빠 정말이에요? 역시 돈 버는 선배는 달라도 뭐가 다르다니까. 선배 정말 멋져요. 에헤이 참. 이 정도 가지고 뭘 또. 에이 참. (2011년 10월) 레이가 4학년이 되자 취업 준비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을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레이는 당구장을 넘기는 비용으로 4만 6천 위안을 받아 초기 투자 비용 대비 2배 가까운 돈을 받아내 당분간 학비도 내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돈은 학비로 일부를 내고 동생이 차를 산다며 도와달라고 하자 그 돈을 보내주었는데 자기야, 당구장 정리해서 돈 좀 있다며? 그럼 나 거기로 가서 직장 좀 알아봐도 돼? 이쪽으로 올라오게?
아, 이런 촌구석에는 취직할 만한 회사가 없다고. 시안이나 가야 한국 기업들이 많아서 취직할 곳도 많단 말이야. 그래. 그럼 올라와. 방은 내가 한번 알아볼게. 레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직장을 구한다며 올라오겠다고 하자 급하게 월세집을 알아봤고 그녀와 같이 살며 흥청망청 쓰다 보니 수중에는 단돈 8만 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2012년 졸업을 몇 개월 앞둔 레이는 취업하기 위해 모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었는데 정직원이 되지 않고 인턴으로 고용되자 실망감에 고민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자친구도 직장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더 이상 돈이 남아있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레이가 당구장을 운영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비를 마구 써댔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고 난 그는 더 이상 돈이 나올 곳이 없자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하는 지옥적인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묘책을 생각해봤습니다. 한참 생각에 잠긴 레이는 누군가를 납치해 돈을 받아내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쉽게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아이씨,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벌어.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날 이후 레이는 초등학교 주위를 돌아다니며 적당한 범행 대상이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납치하는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 아니, 무슨 놈의 집구석들이 자식들이 무슨 신주단지라도 되는 거야. 뭐야. 하나같이 애만 보면 벌벌벌벌벌벌 하네. 아이씨, 짜증나. 수업이 끝날 때면 어김없이 부모들이 마중 나와 있어 아예 시도조차 못할 정도였습니다. 한참 고민에 빠진 레이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내야 당구장 팔아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면서? 저녁 한번 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언제 저녁 한번 먹어야지. 애들 6명인데 상관없게 랑이도 있어. 순간 레이는 랑잉이 부유한 집에서 자랐다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어 그녀를 납치해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랑이도 있다고? 그래. 그럼 어디로 가면 되는데? 식사를 마친 레이와 친구들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마작방에서 즐겁게 놀다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2012년 3월 24일 9시 50분 랑잉과 친구들이 모두 기숙사로 들어가자 레이는 기숙사로 들어가는 랑잉을 쫓아가 한쪽 발을 잡으며 저 혹시 시간 돼? 왜 그러시는데요? 아이, 저 다름이 아니라 자취방에 옮길 물건이 있어서 그러는데 옮기는 것 좀 도와줄래? 오빠가 이제 졸업도 얼마 안 남아서 방을 채워야 할 것 같아서. 네, 그러죠 뭐. 랑잉은 레이와 함께 그의 자취방으로 걸어갔는데 자, 들어와. 랑잉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시트 커버로 미리 준비해둔 천 조각을 두 손으로 쥐며 레이는 랑잉을 살해한 후 그녀의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그녀의 부모에게 딸이 사고가 났으니 수술비로 돈을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 돈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순순히 수술비를 보내줄 것 같았던 랑잉의 부모가 돈을 보내지 않자 초조한 마음에 다시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자 자신의 범행이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엇갈린 진술로 범행이 발각되고 말았고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시안중구법원은 납치 및 고의살인 혐의로 순직레이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2012년 12월 13일 항소를 했는데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